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프리-URP 사전 연구 활동으로 과학 글쓰기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3차시 분량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차시당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 활동과 글쓰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물리교과의 손정호 교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왜 연구활동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길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글쓰기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리 URP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제 연구활동, R&E 활동, 또는 과학 전람회 등등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왜 꼭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10대의 뇌발달을 위해서 이런 연구활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습의 신경 기제를 알아보면 우리 인간의 뇌에서 학습과 관련된 것은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 겉껍질인 대뇌 피질,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이 대뇌 피질을 보면 이 뒷부분을 후두엽이라 그러고 시각에 관한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옆머리를 척두엽이라 그러고 감정 언어 청각이니까 주로 기억력을 양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머리가 두정엽으로 운동 감각 공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전두엽이 의사결정, 판단,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두뇌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동시에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니까 주름이 많이 질수록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되겠죠. 그게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두엽은 보통 어린 아이, 갓난장이부터 3세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눈만 껌핏껌핏하고 본 것은 기억하지만 그 외 나머지 말 들은 건 잘 기억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언어가 발달하고 기억, 책 읽기,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때가 이제 후두엽이 발달한 뒤인 한 4세, 5세, 6세, 7세 이때 이제 이 척두엽이 발달하면서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정엽은 운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굉장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두정엽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어른이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영역이 이 전두엽은 보통 빠르면 13세부터 늦으면 25세까지 이때 성장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두엽이 가장 많이 발달할 시기가 17세에서 19세 사이 정도가 되는데, 이때 이 전두엽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어, 어른이 되었어도 굉장히 이 결정하거나 또 문제 푸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학교 교육을 보면 체육 활동, 예술 활동,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 위주의 공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능 위주의 공부를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반복된 암기 학습을 이루다 보니까 결국 이 전두엽이란 부분이 크게 활성화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전두엽을 크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연구 활동으로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가 사실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이제 물리 전공이니까 복잡한 신경과학 얘기보다는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의 뇌 속에 어떤 걸 기억할 수 있는 개수가 대략 100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이 100쪽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찰 때가 언제냐? 저기 적어놨지만 거의 7살 때부터 가지치기 한다니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이전의 기억은 지금 여러분들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는 주로 어떤 거냐? 강력한 기억이라든가 또는 저기 반복 학습되어진 것들은 계속 머리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억에 관한 회로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장기 정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한번 봤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낸 거, 이걸 가지치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17살 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시기가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 연구 활동이 또는 글쓰기가 그러한 경험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뇌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안 좋았던 경험이라든가 또는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시 내가 해보게끔 도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회복 달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 달력성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료, 대인관계, 그 다음에 유연함, 그 다음에 끈기, 자기조절, 긍정성, 자기 돌봄 같은 어떤 심리적인, 감성적인 면을 많이 터치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때 연구 활동을 통해서 뭔가 어려움과 역경을 좀 이겨내고 또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이 전두엽과 활성화될 때 동시에 해보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단 한 번의 실패로도 좌절하게 되고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체적 표지 가설이라 그러는데 아직 정확한 정설로 안 되었지만 조만간에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옆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전두엽 앞부분의 쪽에 또 전전두엽, 특히 의사결정이 굉장히 긴밀하게 작용하는 부위, 그리고 요 안쪽에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 부분이 아무래도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논리적으로 대뇌 피질에서 전두엽에서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런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감성에 관한 부분들이 반응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도전적으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고등학교 때 일어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는 기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구활동은 여러분들의 무슨 연구 능력 향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를 더욱더 청소년기에 발달시키기 위해서 특히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업 활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텐데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패나 위험이나 위협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눈, 코, 입 같은 감각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도체가 감정을 느낀댔으니까 약간의 불편함, 공포감을 느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하거나 숨어버리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코르티솔이라 그러는데 이런 코르티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번의 어떤 실패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사소한 건데 과거의 행태와 조금이면 비슷하면 이걸 이제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러다 보니까 몸은 이미 한번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동일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려움이 생기고 코르티솔이 분비되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뭐냐? 이 전두엽, 전전두엽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거 지난번에 내가 별거 아닌 걸로 경험했지, 이겨냈지 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발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극복할 수가 있고 다시 또 그 일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신경 가소성, 가지치기와 장기 정강이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연구 활동을 연습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더 큰 일을 해나가고 더 훌륭한 연구를 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본인의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했고요. 여기 이제 자기 점검식 5점 척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자, 점수 매기셨습니까? 대충 최저점이 몇 점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면 최저점이 16점이 나오겠죠. 최고점을 하면 16 곱하기 5니까 5일은 5, 30, 80점인가요? 네, 80점이네요. 이 80점에서 16점 사이입니다. 몇 점 이상이 되어야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60점을 넘으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제 이 37점 미치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높은 편 아니면 이 50점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이 상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은 해보시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큰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네발달이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그동안 그 교과 수업에서 기르지 못했던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데 이 역량이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일단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이미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이렇게 채용하고 활용하고 연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이런 기업체에서는 크게 이제 인성, 스킬, 지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런 역량들이 필요해요라고 점수를 매겨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재 이런데 앞으로 미래는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인성 분야에서는 뭐 다 있으면 좋은데 이 협동성과 도덕성, 즉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즉 소위 말하는 팀워크이죠. 사실 연구 활동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랑 조가 편성이 되고 그 조원끼리 어떤 역할을 하느냐, 즉 협동성과 도덕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연구 활동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킬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좀 구체화되어 있는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보면 앞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글쓰기라는 것은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공계에서는 연구 활동을 통한 글쓰기가 대부분의 의사소통에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아무래도 이게 발달할수록 폭넓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전공 지식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이 본 수업 내용이 과학 글쓰기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일단 의사소통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설명이 내 생각을 남에게 제대로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주거니 받거니. 근데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들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또는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읽는 거 이걸 이제 보통 문해력이라 그러는데 말, 글, 그림, 기호.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추상화 같은 거 보면 그거 작가가 뭘 얘기하는지 잘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즉 문해력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 글, 그림, 기호를 본인의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따지고 보면 우리 글쓰기라는 것도 말, 글, 그림, 기호. 뭐 말은 발표할 때 일어나지만 글, 그림, 기호로 매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겁니다. 그냥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증하는 능력.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소통은 또 고대 시대부터 쉽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자네, 운해 얘기하잖아요. 운해는 감성적을 담당하고 자네는 논리 수학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학자가 정확하게 얘기한 게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네는 패러다임적 사고, 즉 논리 수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수학 공식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운해는 감성, 예술. 근데 이거를 이제 스토리텔링하는 내러티브 사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공계 학생들은 이 좌뇌 발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패러다임적 사고도 하고 패러다임적인 표현도 하니까. 그런데 이 내러티브 사고 그러면 좀 덜 발달되는데 이렇게만 되면 단순한 기술공, 훈련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내러티브 사고까지 발달하게 되면 대학자나 대연구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명한 학자들은 낼러티브 형태로 이 논리 수학적인 패러다임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강의나 강좌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만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강의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고 쉽게 표현하면서 전달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강의하는 사람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 알아서 그걸 적절하게 스토리텔링해 나가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내러티브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내러티브가 발달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사소통의 표현에 관해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집대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설득입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이 내 주장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설득에 관한 부분인데, 이 설득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에토스라고 하는, 뭐 번역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제 인성으로 얘기하고요. 로고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성, 논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파토스, 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성과 감성이 합쳐서 내러티브 사고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일단 내용이 옳아야 된다는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뭔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 아니면 본인이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인용하는 사람. 아까 제가 뭐 기업체가 바라보는 미래 역량, 어떤 사람 출처를 밝혔잖아요. 그 사람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나의 어떤 주장을 설득력 있게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은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한 과학고나 영재학교 한 1학년 정도면 이 이야기를 알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설득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작용들이 뇌발달과 관련되어 있고, 이 뇌발달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전두엽과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편도체 이 부분. 물론 전두엽이 제일 중요하죠. 회복 탄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연구 활동이 이런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과학 글쓰기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이전에는 주로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지하자원으로부터 석유로부터 물질 만들고, 철강에서 철을 끄집어내고 그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자원에서 물질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 또는 뽑는 방법, 기술, 이런 기술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 됐느냐, 그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니까, 무엇을 설명하거나 무엇을 예상하거나, 즉 지식, 법칙을 배워서 그 법칙에 따라서 설명하거나, 어떤 기본 원리를 배운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예상하거나, 이와 같은 교육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필요했냐면, 주로 한쪽의 지식이 굉장히 깊은 사람, 뭐 폭넓게 알지만 어느 한 분야만 특별히 뛰어나게 아는 이런 전문인 또는 T자형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과 예상을 좀 더 살펴보면, 설명이란 것도 그렇고 예상도 그렇고 일단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뉴턴 법칙처럼.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설명하고, 조건이 주어지면 예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주로 이 명제적 지식이라는 개념 부분과 절차적 지식이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은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신념과 가치관은 네 가지를 기르게 되는데, 이 설명과 예상은 요 두 가지 부분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수업 활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과학기술 인재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 보면, 지능정보화 시대는 자원 대신에 가장 많이 뽑히는 게, 추출되는 게 데이터입니다. 뭐 와이파이 데이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데이터, 또는 주변에서 검색해서 찾아내는 데이터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쌓아서 결국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됩니다. 결국 현재 과학기술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역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정보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만들거나 가치를 뽑는 것을 우리가 주장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교육을 할 때는 뭔가 좀 폭넓게 융합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교육은 원래 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사실로부터 주장을 하되, 설명과 원리,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드는 형태로 출발했다가, 오늘날에는 이 방법까지 제어하는, 앞글자만 따면 오레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주장부터 먼저 하고 이유 설명을 대고 예를 드는,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주로 전략적 지식 활용하고 신념과 가치관 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연구 활동이 때 필요했던 전두엽,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연구 활동을 할 때 문제 사항이 주어지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얻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그리고 신념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대로 해야 되고, 이걸 가장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기록하는 것이 연구 노트이고 보고서이고 논문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과학 글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뭐 제가 좀 급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연구 활동에서 과학 글쓰기를 왜 하는지 이것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1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